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카비 왕조 역대 왕들 가운데서 마지막 왕 알렉산드라 여왕까지 했죠.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두 아들 장자와 차남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왕자의 난, 4년간 이어진 왕자의 난과 그 사이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당시 동방 원정을 하던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허무하게 몰락하는, 무너지는 뭐 그런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포함한 지중해 세계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은 이제 폼페이우스, 갑자기 등장하는 폼페이우스를 다루기 전에 로마의 건국 과정부터 해서 초기 7명의 왕들이 있었던 초기 왕정시대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주전 8세기의 로마가 건국된 게 주전 753년이고요. 그리고 로마를 건국한 사람은 로물루스라고 합니다. 이 로물루스, 우리는 단군이죠, 단군. 근데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 그 이름에서 지금의 로마의 이름, 로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주전 8세기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제 북쪽에는 이제 에트루리아인,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왕성한 식민 활동을 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와 또 시칠리아 반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에트루리아, 남쪽은 그리스인들이 정착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로마는 양대 세력,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와 이 그리스인들 양대 세력의 골짜기 사이에서 탄생한 이 로마. 하지만 양대 세력은 이 로마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욕심내지 않았다. 아무 매력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지역은, 자, 그리스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인들은 뭐 아는 대로 통상을 주로 하는 해양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다가 인접한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로마가 있는 그쪽은 테베레 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닿는 로마는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도시 건설에 굉장히 부적격한 장소였고, 또 에트루리아인들이 볼 때 이 에트루리아인들은 높은 언덕에 성벽을 두른 견고한 도시를 건설했는데, 로마는 이제 너무 낮은,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7개 언덕, 로마의 그 7개 언덕, 이것도 이 에트루리안들이 볼 때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자, 초기에 로마는 굉장히 낙후된 문명이었는데,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이제 그 문명이 낮은 단계에 있었다.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와서, 그리스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팔 물건도 없고 또 사줄 여력도 안 되고 굉장히 무시받는 지역이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이 유년기, 이제 시작하는 유년기 로마가 주변의 강대국, 특히 북쪽의 에트루리아와 남쪽의 그리스 주변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야곱야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정학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이제 지역, 여기 그리스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탈리아 반도 남서부, 그리고 시칠리아 남부 해안이라고 했는데, 자, 이탈리아 반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한 지역, 시칠리아 이 지역과 남부 이탈리아 이 지역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 왕성한 이제 식민 활동을 해가지고 건설했던 이제 도시들인데, 자,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그리스라고, 마그나 그라이키아,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라고 불릴 정도로 한때 주전 6세기에는 이 지역에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 바로 지중해 최고의 문명,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제논, 뭐 파르메니데스, 엠페도클레스, 이러한 철학자들이 다 여기서 활동하면서 그리스 본토보다 이 지역에서 정말 주전 6세기 즈음에는 지중해 최고의 문명을 꽃피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북쪽에 또 말씀드린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이 이제 반도 북부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아르노강, 피렌체가 있는 아르노강에서 로마가 있는 테베레 강까지 이 지역이 바로 에트루리안들의 활동 영역이었다. 바로 이 에트루리아. 바로 이 지역, 로마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바로 북쪽의 에트루리아와 남쪽의 이제 그리스 그 사이에 샌드위치를 껴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매력
아무런 매력이 없는 땅, 여기서 이제 로마가 이제 건국되어서 야곱야곱 성장하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트루리아는 이제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들이 이제 후발 주자인 로마에 나중에 손쉽게 정복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12개의 도시국가 연방제였다고 하고요. 자, 이 에트루리아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의 소유자였다. 그 중에 도자기 기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로마의 건축 기술에서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바로 아치 기술의 걸작인데, 이러한 그 고도의 건축 기술, 아치 기술이 바로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바로 그 원조다. 나중에 로마가 이 에트루리아를 이제 합병하면서 그들의 기술력이 로마화 된 것입니다. 원래 원조는 이제 에트루리아라는 것이죠. 자, 이 로마의 기원. 우리는 이제 단군에서 이제 그 기원을 했지만, 로마의 기원자는 누군가? 신화적인 기원은 바로 아이네아스라고 합니다. 아이네아스. 자, 어느 민족이나 자신의 뿌리를 이제 확실히 하고픈 욕구가 있죠. 여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와 민족혼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야기면 이제 충분한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신화적인 요소 이런 걸 가지고 뭐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뭐 역사적인 뭐 고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어찌됐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근원, 기원을 아이네아스에서 찾는데, 그 아이네아스가 누군가? 바로 트로이 전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그리스 연합군 아가멤논을 축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바로 트로이, 지금의 터키죠. 트로이 이 지역을 이제 공략하면서 이 에게의 상권을 놓고도 동방과 서방이 10년에 걸쳐서 이제 한판 붙은 일진일퇴하다가 나중에 그리스군이 철수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남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로이 사람들이 이제 선물로 오해하고 성 안으로 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밤에 트로이 성을 함락하게 되는 게임 끝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 아이네아스는 누군가? 바로 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데, 이 아이네아스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니까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과 인간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였다. 이 아이네아스는 이제 트로이 도시가 함락되기 직전에 일족들을 다 이끌고 탈출에 성공해서 결국 유랑하다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는가? 바로 로마까지 이제 굴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로마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이제 기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 근처에 작은 도시 국가인 알바론가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건설했다고 합니다. 주전 753년부터 509년까지 7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로마 역사도 초기에는 왕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느 고대 국가들처럼 흔히 로마 하면 이제 공화정을 사랑하는 공화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초기에 로마는 왕정 국가였다. 7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초대 왕 로물루스가 중요하겠죠. 로물루스는 이제 아이네아스의 후손이죠. 역시 바로 알바론가의 그 건설된 도시 국가, 거기 12번째 왕의 그 딸 실비아와 그리고 전쟁의 신 마르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로물루스입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인간 세상에 왔다가 이제 실비아를 딱 보고서 이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겁탈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지만, 이 실비아가 나중에 배가 불러와요. 근데 누굴 잉태하는가?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를 잉태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비아의 그 삼촌,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의 동생 실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삼촌이 되겠죠. 그 삼촌이 쿠데타를 하면서 형을 죽이고 또 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실비아는 이제 여자니까 신전의 무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 이 쌍둥이는 강가에 버려지죠. 마치 우리 성경의 출애굽 모세처럼 강가에 버려집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지듯이 이 테베레 강가에 버려진다. 그걸 이제 늑대가 이제 그 쌍둥이를 거두어다가 키워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이런 것들, 이런 기념품들 많이 사오죠.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한 이제 인형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목동이 이 쌍둥이를 키우게 되고, 이 로물루스 레무스 사이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로물루스가 이기고 동생 레무스는 죽습니다. 로물루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7개 언덕, 로마의 7개 언덕이 유명하죠. 로마 7개 언덕, 여기에 이제 보면은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퀼리노,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7개 언덕 가운데서 그 중에 특히 이제 팔라티노 언덕에 작은 성벽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출발하는데 그때가 주전 753년 4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요 날이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하면은 로마식으로 하면 뭡니까? 개천절이 되는 겁니다. 로물루스 왕 때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펼쳐지는데 건국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건국 당시 이 로마에는 3,000명의 결혼 정년기의 전사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국 내에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후손이 절실한데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를 이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인근에 사비니족을 이제 신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축제엔 당연히 전투는 이제 금지이죠. 전투. 무기 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 금지는 불문율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무기 없이 이 축제에 참여하게 해놓고 거기에 참석한 여자들을 전부 강탈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인들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아내로 강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비니족 남자들이 2년 후에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서 선전포고를 하죠. 전쟁 직전에 하지만 이미 로마에 와서 이제 아내로 살고 있는 사비니족 여인들이 이 싸움을 말리는 중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비록 강탈당한 몸이지만 지금 뭐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정식 아내로 제대로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전쟁까지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비니족과 로마는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 자, 요즘에 우리 서양에 가면 서양은요 풍속 가운데 지금도 신랑이 첫날 보면 신부를 안고서 신방 문턱을 넘는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사비니족 여인들, 로마가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강탈해서 결국 결혼하게 되는 이 신랑이 신부를 이제 안고, 그러니까 속성을 강탈해가지고 신방 문턱을 넘는 이런 풍속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술사에서 17세기 고전주의가 이제 맹위를 떨치는데 이때 그 그림의 주제가 주로 고대 역사나 신화가 작품의 인기 있는 주제였다고 하는데, 이 사비니 여인의 납치와 관련된 그림으로 이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사비니 여인을 납치하는 이제 그런 광경을 가지고 영감을 얻고 루벤스가 그림을 그렸죠. 자, 이 사비니족은 나중에 이제 총 4번의 그 전투를 해가 전부 지는데 로마와 이들은 이제 로마 7개 언덕 가운데 퀴리날레 언덕에 정착을 시키게 되고, 로마는 이들을 4번 모두 이겼지만 이들을 패배자로 강제로 복속시킨 것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로마와 통합이 됩니다. 사비니족 왕인 타티우스도 로물루스와 함께 공동왕이 되어서 공동통치를 했고요. 또 사비니족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또 언론 의석도 동일하게 이제 배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했던 것은 로마가 어쩔 수 없이 인구 증가와 병력 증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가 강해진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파르타를 한번 언급했는데, 스파르타는 이제 패배자인 메세니아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강압적으로 이제 그들을 노예로 완전 억압하는, 그래서 10%의 스파르타인들이 90% 다수의 노예 그들을 강제 억압하기 위해서 어때요? 스파르타인들이 전부 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로마 같은 경우는 패배자를 이제 노예로 복속시킨 것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시켰다. 요것이 바로 역사가인, 우리 영웅전을 쓴 유명한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패자조차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화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바로 이 방식이 바로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 특히 2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한니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군사 천재 앞에서 농락당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 연합이 결국 로마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로마에 충성하게 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패배자로 노예로 복속된 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간 거고, 로마가 그들이 이제 충성해야 될 어떤 새로운 조국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포에니 전쟁 얘기할 때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로물루스는 이제 주전 715년 군대를 열병하는 중에 세찬 소나기가 막 내렸는데, 소나기가 그치자 왕이 앉아있는 옥좌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의 부름을 받고 승천했다고 이제 믿고, 로물루스를 이제 그때부터 국부로 모시고 신으로 섬길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은 이제 누마죠, 누마. 이 누마는 이제 사비니족과 이제 전투해가지고 전부 로마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마는 사비니족 출신으로 그냥, 로마로 이주한 동포들과 달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계속 남아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지식 탐구에도 힘쓴 주경야독 인물인데, 높은 덕망과 깊은 교양이 로마에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삼고 초려해가지고 왕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굉장히 선정을 베푼 왕으로 유명하고요. 세 번째 왕은 이제 툴루스입니다. 라틴계 로마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투를 굉장히 좋아한 공격적 인물이었고, 선조가 처음에 세웠던 알바론과 거기를 공격해서 그곳에 이제 알바론과의 유력 가문인 퀸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율리우스 이런 사람들도 로마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만약에 로마가 이들을 전부 몰살시키거나 노예로 만들었다면은 훗날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와 같은 또 영웅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네 번째 왕 안쿠스. 이 사람은 이제 2대 왕의 누마의 외손자였고요. 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외항 가운데 오스티아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들어간 외항이 인천이죠. 바로 그런 이 오스티아 항구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쿠스이고요. 그리고 5대 왕은 타르퀴니우스다. 이 사람은 바로 북쪽의 에트루리아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선거 운동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 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전리품으로 대대적인 로마 개발에 착수했다. 이때 이제 에트루리아의 그 건축 기술이 10분 발휘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로마 가서 보시면 포로 로마노, 뭐 대경기장, 카피토리노 언덕의 주피터 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5대 왕 타르퀴니우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의 이제 건축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6대 왕 세르비우스, 이 사람은 이제 타르퀴니우스의 사위였고요. 성벽 건설하고 뭐 군제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하고 각종 세제 개혁, 그러니까 개혁적인 조치를 이제 많이 취했다. 왕정의 마지막 왕, 이 타르퀴니우스, 5대 왕하고 이름이 똑같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또는 이제 폭군 타르퀴니우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제 폭정, 우리 연산군, 광해군과 같은 이제 폭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늘 폭정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호위병에 둘러싸여가지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왕정이 이 사람 때 이제 결국 이제 끝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초래한 사건이 바로 루크레티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 이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왕자 가운데 섹스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척의 아내, 그 왕족이죠, 친척의 아내인 이제 이미 유부녀의 루크레티아를 이제 겁탈해요. 강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크레티아가 자살하면서, 자살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느냐, 아버지가 남편에게 자신의 이 복수를 이제 맹세시킨 후에 자결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광장에서 이 타르퀴니우스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결국 시민들이 결의를 하게 되고, 그걸 결의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로마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창시한, 공화국의 창시한 인물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려고 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를 죽이고 암살하고 공화정을 외쳤던 그 카이사를 암살했던 그 인물 역시 또 브루투스였죠. 어쨌든 브루투스는 이 공화정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 이름이. 어쨌든 이 로마 건국과 함께 로물루스부터 7번째 왕의 타르퀴니우스까지 초기에 이제 로마의 왕정 시대, 그걸 무너뜨린 이제 루크레티아 사건, 그리고 공화국 독재 타도로 공화국 창시자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 브루투스. 자, 오늘은 이제 그 로마의 건국,
또 과정, 시조인 아이네아스, 그리고 초대 왕인 로물루스부터 해서 7대 왕인 타르퀴니우스까지 해서 로마의 초기 건국 과정과 초기 왕정시대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그 이후에 공화정 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